이 작품을 연출한 박봉남 감독이라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대석 감독님하고 영화 관련된 얘기 좀 나누고, 그리고 또 객석에서 궁금하신 점들이라든가 또 하실 말씀들도 들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은 그 2023년도 2024년도 16회 저희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한국 경쟁 부분에서 처음 상영을 했고요. 또 그해 한국 경쟁 부분의 그 대상 수상한 작품이고, 이번에 아주 공을 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개봉을 했고, 또 지금 한참 상영 중에 있는 그런 작품을 보시게 됐고요. 일단 감독님한테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또 객석에서 꼭 질문을 아니셔도 하실 말씀이 있다거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감독님께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도 이제 이런 자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개봉 중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많이 놀랐어요. 일단 제가 잘 모르는 사건이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놀라웠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상적으로 이런 국가 폭력을 다루는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견지하는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있죠. 우리가 익히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인데, 그 관점과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좀 놀라운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두 번째 지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 서사나 그리고 또 어떤 노동자 운동 또는 항쟁 이런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감춰진 사실을 조명하거나 이런 어떤 접근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밖에서도 말씀 좀 나누긴 했는데, 기계적인 어떤 균형 감각이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적들이 많고, 피해자들 안에서의 어떤 서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갖게 되신 그 관점에 대해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부터 관점을 갖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 사건을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씩 이제 예를 들자면 광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이제 부산 경찰들을 만나서 얘기 듣다가 이 영화에서 안 나왔지만 정보과 형사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사측도 만나보고, 그 당시 그 군사 재판을 담당해서 재판부도 만나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사건의 주요 당사자의 이재기 노조 지부장의 자식들을 제가 오랫동안 그 만나고 설득해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이제 사실관계들을 중심으로 저는 밝힌 거고요. 저는 어떤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이 사건이 워낙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어떤 선과 악의 구도로 이렇게 파악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그것들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보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만 제가 조금 약간 처음부터 계속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 이재기 지부장 아내에 대한 폭행 사건, 이 문제를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노동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 되게 고민하면서 이건 피해갈 수 없는 문제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문제고, 그렇다면 정면으로 다뤄야 된다. 다룰 거면 깊이 다뤄야 되겠다. 처음부터 몇 달 고민한 결과로 이건 처음부터 마음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기까지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여기 나온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영화의 메시지자 결론.
의도한 건 아닌데 취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이 든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궁금했던 좀 지역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좀 중요한 또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일단 이 영화는 사북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거기에서 발생했던 사건도 중요한데 그 앞에 이제 단서가 되는 1980, 1980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지표, 시간적인 지표가 상당히 작용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기대라기보다 예상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영화는 그 곱씹어 보면 이 80년대라고 하는 또 그때 광주가 있었고 또 이 사건과 아주 유명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광주에서 벌어졌던 그 항쟁과 이 사북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적인 지표나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또 감독님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모두가 겁에 질려 있던 시대였다. 깊은 슬픔의 시대였다. 야만의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월 광주는 알고 있는 그 이전에 광산촌 사북에서 벌어졌던 일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사북과 광주가 깊이 엮여 있는 거죠. 가령 당시 사북 사태 진압을 위해서 강원도 화천에 본부가 있던 11공수 특전여단 62대대 61대대가 진압 준비를 들어가고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사북이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고 아마 그걸 명분으로 5월 17일 자정이 아니라 4월 말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바로 간첩단 사건이 사북에서 터졌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제 유혈 사태를 피했는데 그 원대 복귀했던 11공수 특전여단은 5월 19일 날 들어가거든요. 광주에. 그래서 어떤 그 사북과 광주와의 연결고리들 그리고 계엄군이 광주에 들어가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진압작전을 펼치잖아요. 그 시기에 동원타는 광부들은 합수부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 어떤 그 비상계엄하에서 신군부가 권력을 움켜쥐고 있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동일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국가 폭력들이 자행됐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발견해낸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 취재하면서 알게 되었다. 11공수 특전여단이 나중에 광주에 갔다 온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긴 어둠의 시대를 지나왔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만 해도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이 딱 터지고 굉장히 좀 충격받았죠. 우리가 비상계엄의 터널을 아직도 통과를 못했구나. 그래서 아마 그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안 됐으면 또 우리가 어쩌면 그 80년 야만의 시대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안에서 이렇게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양상이 광주랑 겹치는 지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관장님께서 주로 사실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국가 폭력의 문제도 그렇고 그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피해자들 안에서의 그 또 다른 어떤 가해와 이 관계가 또 생기는 폭력의 구조 같은 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등등이 그 사건 자체의 특성도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해주신 직접적인 연결고리도 있지만 그 시대의 어떤 정황이나 또 그 폭력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주체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어떤 연결 지점 이런 등등을 또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객석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드리고 또 감독님에게 말씀 들어보고 또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을 좀 올려드릴까요?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 분이 제 친형하고 동갑이고, 그리고 탄광 노동자 부부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연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막내 아들 입장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변해서 가족이 풍지박산 나는 그 상황을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이 어떻게 가족에게 전이 돼서 21세기 지금에도 어떻게 저한테도 남아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실은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본 징용을 갔다 오셔서 갑자기 폭력적인 외할아버지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전쟁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어머니한테 변하셨고요. 그리고 5.18을 제가 대전에서 겪었는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광주에서 많은 아이들이 저희 반으로 전학을 왔었고요. 그런 폭력의 국가의 이런 폭압적인 역사를 겪었던 세대였습니다. 저는 간접적으로 제가 오늘 본 이 상황에서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정서영 선생님과 대담을 하셨을 때 이 영화가 원래 3시간이 넘는 원본이 있으셨다고 했고, 그 안에서 이 2시간으로 줄이기 위해서 많은 걸 덜어냈다고 하셨는데, 가장 이 영화에 그래도 담았어야 하는 이런 아픔들이 혹시 있었는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아픈 사연들은 영화 안에서 담지 못한 사연이 이미 많이 있고요. 제가 이미 취재해서 편집을 해놓은 것들, 다만 이제 그 전체 상영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뺀 것들이고요.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조금 세상에 공개할 생각이고, 제가 이제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영화에서 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폭력을 수행했던 말단의 당사자들, 희생자들, 정부과 형사들이죠. 정성경찰서. 제가 사실 이 사람들 취재를 많이 접촉을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취재 응해주지 않아요. 사실 뭘 보고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난 4월 달에 제가 사북에서 처음 상영을 했는데 영화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 정부과 형사가. 늙은 노인이. 그의 추레한 행색이나 한쪽을 다리 저는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저는 이제 보고 직감적으로 이제 때가 왔다라고 느꼈는데, 그 국가폭력을 수행했던 당사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만날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제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4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카메라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게 하고,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내 동료가 죽어서, 또는 보안대가 두려워서, 뭐라도 좋으니까 변명이라도 좀 듣고 단 한 명이라도 사과를 하는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가해 당사자의 사과, 그 내용을 이제 사실 제가 올 겨울부터 좀 그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다른 피해자들의 아픈 사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그건 이번 영화에 제가 차마 못 담았는데 그걸 해야 될 때가 됐다.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사과가 없이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 수 있을까요? 택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의 사과가 필수적입니다. 처벌은 못하겠지만 사과는 받고 기억은 해야죠. 기록은 해야죠. 예. 네. 이게 이제 공적인 숨겨졌던 어떤 사실들을 이제 공적인 자리로 이동시키는 그런 어떤 과정, 영화도 이제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후속 작업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한 편이 촉발한 어떤 서사가 계속 진행되는 영화 안과 바깥에서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이고 지금도 정선에 이제 동생도 살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사북 제가 26살 때 사북 이제 노동자들 그 일어났는데 오늘 이렇게 박봉남 감독님이 직접 만들어준 영화를 보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이걸 26일 날 황인호 사북동지 회장이 제 저는 한백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한백 강업소 광부셨습니다. 그때 황인호 씨 아버님도 그 당시에는 한백 강업소 다셨어요. 그래서 한백국민학교 19회인데 한백국민학교 황인호하고 동창입니다. 근데 26일 날 인호가 전화를 해가지고 상훈아, 제가 이제 김포에 살고 있는데 문양 1980년 사북 영화를 하니까 상영을 하니까 너 꼭 가서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늘 저도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회사에서 뭐 이 나이에 아직도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고 집에서 2시간 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인호가 꼭 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서울에서 회사를 한 25년 다니다가 강원도 정선으로 내려가가지고 살다가 정선군 뭐 새마을 회장도 하고 평통 의원도 하고 그래서 정선을 위해서 이제 일을 좀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포로 2019년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인호를 만나가지고 소주도 한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박봉남 감독님께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1980년 사북 영화를 통해서 사북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 영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박봉남 감독님께서 사북을 재조명하고 사북 항쟁에 대해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한테 다시 더 알려가지고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피해 당하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다시 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원래 영화에 나오는 그 황인호 회장의 친동생 정선지역사연구소 소장 이 작품의 화자죠. 황인호 소장이 제 대학교 1년 선배예요. 그 인연으로 제가 이 작업을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황인욱 선배에 대한 마음의 빚도 있고 마음의 빚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인욱 선배는 감옥 생활을 오래 했고 저는 안 했고 황인욱 선배 친구가 박종철이고 박종철에 대한 그래서 저는 황인욱이 박종철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종철이 1년 선배인데 그런 인연으로 하게 됐고 원래 한 3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작업이 한 6년 왔고, 그래서 이 작업 끝내고 이제 저쪽 홀가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한 그 정보과 형사들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사북이라는 그 역사의 상처들을 조금 치유하는 그런 과정도 기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5년은 더 사북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지금 어쨌든 이 사태를 촉발하게 된 개인이 있잖아요. 이재기 씨라는 그 개인인데 그분은 근데 어떻게 됐는지가 그 부인이 그렇게 잡혀 있을 때 이제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혹시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그 마지막에 이원갑 선생님이 편지를 쓰셨는데 그게 붙여지지 않은 편지인지 뭐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재기 지부장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앞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기 지부장은 이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기록으로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당사자인 게 분명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아내가 그 짐을 져야 되는가, 이건 별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재기 지부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2-3개밖에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10개 정도의 사실관계를 더 보고 명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들이 정확하게 다퉈지지 않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그도 할 말이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영화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사건 당일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어디에 있으냐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10년 후에 사망했고 그의 증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라도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번 영화를 오픈하고 나서 그 당시 회사에서 그 관리자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거든요. 저한테 연락도 와요. 그 사람들을 통하면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이원갑 선생이 쓴 편지는 사실은 이것도 역시 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논란이 아니고 저쪽이 10개의 잘못이 있고 우리가 1개밖에 없는데 우리가 왜 편지를 써야 돼? 이런 항의가 가능하고요. 저는 다만 이원갑 선생님이 그 편지를 썼던 이유는 어떤 본인들의 과거가 맞다. 우리의 과거가 맞고 이 일로 인하여 광산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미가 훼손되고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풀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그 편지가 언제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때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이 사망 후에 전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아마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당사자들 간의 어떤 갈등과 대화와 어떤 또는 화해와 치유 과정들이 엮여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조금 면밀하게 보면서 그 편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을 이원갑 선생님이 갖고 있고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한 가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소감이고, 한 가지는 궁금한 걸 여쭤보겠는데요. 저희들 나라에서 항쟁들이 몇 번 있었고, 광주를 비롯해서 최근에 그 계엄을 막는 항쟁까지 있었는데, 항상 저희들이 이제 칭송했던 게 광주에서 그 아비 규환 속에서도 한 건의 보험죄도 없었고 어떤 폭력도 없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 봤던 그 사진, 그
그 이재기 지부장 그 부인의 그 사진만 기억하고 있는데 사북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다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오히려 그 사북의 뭐 항쟁 사태가 가장 인간적인 사태 항쟁이 아니었나. 뭐 광주는 이제 그 폭력의 주체를 국가로 정확히 시민들이 인식을 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지만 사북은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촉발되는 계기가. 그래서 당사자가 없으니 부인이라도 그렇게 좀 응징하고 그 폭력에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응징하고 했던 게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큐가 만들어지고 한 2, 3년 지나고 이렇게 쭉 지난 것 같은데 그 피해자들의 그 이대기 지부장과 그다음에 그 항쟁 지도부들 그 사람들 간의 화해는 이렇게 조금의 진척은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재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은 여러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 광부들의 투쟁의 의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과하게 강조될 필요 없다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요. 이런 거죠. 동학농민 전쟁 과정에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그 조병갑 식솔들을 치도곤하는 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에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그것이 비록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우리의 과오가 맞다고 하면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층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특수한 뭐냐면 그러니까 여성에게 가해졌던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기 지부장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여성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그 이명득 어머니 같은 그 광부의 아내들이 끌려가서 똑똑하게 당하잖아요. 성적 가혹행위까지 이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의 구조, 폭력이 결국 향하는 제일 낮은 곳 여성이란 측면에서 별도로 분석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 이재기 지부장 부인 폭행 사건이나 또는 그 끌려갔던 여성들의 이야기 길게 한 것도 반드시 논의하고 갈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고요. 이재기 지부장의 가족들과 그다음 항쟁 지도부 친구 관계죠. 바뀐 것도 있고 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황인호 회장이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보험금 1,700만 원을 숫자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나중에 과오를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앞으로 상황들이 진행될 것이다. 기대하기는 예전과 같지는 않게 뭔가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로 좀 싸워도 싸우고 시시비도 가리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한두 가지라도 합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지금 하신 말씀의 맥락에서 좀 더 확장해 보면 국가폭력이 어떤 해악성이 있는가, 어떤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만드는데 그 중에 이 영화에서 또 다루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좀 강렬하게 느꼈던 건 그 공동체성이 파괴된다는 거잖아요. 이 그 마을 공동체성의 파괴는 드러나지 않지만 상당히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분들 아까 여기 당사자들 피해와 가해 당사자들이 서로 얽히고 또 그 관계가 왜곡되고 뭔가 증오와 분노와 증오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태가 그 원인은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이제 그런 공동체성의 파괴가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 진상을 규명하고 뭔가 처벌하고 이런 것으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여기 또 있고 그래서 앞서 이제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한 정도로 다양한 수준과 정도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관련자들에 대해서 세심한 조명과 또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도 일반적인 뭐 책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런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맥락과 시각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광주는 1980년에 벌어지고 1989년에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이 들어가거든요. 사북은요, 2002년 이원갑, 신경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항쟁 동지를 만들어서 명예회복 투쟁을 나섰던 시기까지 22년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신문 기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건으로 해서 28명이 군사재판 회부됐고 실형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유예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석방이 되거든요. 5월 27일 날. 근데 돌아온 사람들을 동료 광부들이 어떻게 맞이했느냐? 일단 사북 사건이 터지고 나서요. 동원타주 광부들은 처우가 엄청 좋아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이 새끼 저 새끼 일단 알아요. 관리자들이 누구시 하고 그 다음에 복지회관을 만들어주고요. 거기 매점도 만들어주고요. 결혼식 못했던 부부들 백상 모아가지고 합동결식도 해주고요. 장학재단 만들고요. 상여금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복지아파트까지 지어줘요. 어마어마하게 투쟁의 성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성과를 고스란히 수혜를 받은 동원타주 광부들이 막상 끌려갔다가 풀려나온 광부들, 감옥에 있는 광부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을까요? 전혀 안 그랬어요. 다 외면합니다. 다. 폭도, 빨갱이. 거기에다가 지부장부인 폭행을 했던 난동분자들. 그래서 그 사건을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거기에다가 서로 끌려가 서로 이름을 불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는 서로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무기고를 파손했다는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강윤호 아저씨,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죠. 그리고 크레딧 보면 고인이 돼서 나오는데 강윤호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요 자기 이름을 부른 광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않았어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철저하게 파괴됐던 겁니다. 동료 광부들이 외면하지 자기들끼리도 서로 이름을 불어가지고 저 새끼 이게 이 사건의 비극이다. 그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의 실체들이 전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은 쭉 갔고요.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네, 여기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따로 뭐 그러기보다 제가 초등학교 아마 한 3학년 때 제가 저 고안에서 살았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 당연히 광부셨고 아버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광부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진폐로 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제가 거기 살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정말로 저 그 고안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제 아랫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고 저는 이제 그 위쪽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지 어머니도 그냥 그때 당시에 저녁 때 되면은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뭐 잡혀간다 뭐 이런 소리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낮에 놀다가 뭐 그렇게 하곤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거를 보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요렇게 요런 데서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냥 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봤으면 요 사건들을 보게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뭐 광주 우리 집사람 또 광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이 먼저 경험이 안 떨어져서 여기가 떨어진 거야.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좀 더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요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좀 많은 국민들이나 이렇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강제로 잊힌 역사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이어진 5.18이 너무나 결정적으로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한 일이었고 그 그늘에 좀 가린 것도 컸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가 파괴됐고 예를 들면 5월 7일부터 잡아가가지고 5월 27일 그때까지 고문을 하고 이랬잖아요. 그 시기에 보면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습니다. 잡아갔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5월 28일 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광주에서 계엄군들이 전남 도청을 장악하고 사륙전을 끝내는 시기거든요. 전두환이가 이제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시기, 모두가 공포에 숨을 죽이는 시기. 그때 기사 하나 나와요. 28명 구속. 그리고 7월달에 기사 하나 나와요. 주동자 군사재판의 회부. 그리고 끝. 2002년까지 아무 기사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그러니 사북 고한 사람도 모르죠. 어머니들 아버지들 다 입 닫고 있고요. 끌려갔다 온 사람들 광부들 단 한마디 얘기 안 합니다. 나가서 얘기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전두환 정권 얼마나 무서웠어요. 노태우 연장이 있고요. YS 정권까지 말 못합니다. 비로소 DJ 정부 후반기에 처음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잊힌 역사다.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들도 모르고요. 유시민 작가도 몰라요. 이건 그냥 이 영화를 본 사람은 알고 못 본 사람은 모른다. 그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네, 시간이 많진 않은데 여기 마지막.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협상에 나섰던 그 강원도지사 네. 그게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강원도지사는 뭐 그냥 평범한 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그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임명된 강원도지사고요. 그런 특별한 의인이었다기보다는 도지사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협상을 진행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 뒤로 그냥 관료 생활을 평범하게 잘 하고 그리고 영화에 보면 10월 5일날 전두환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수행도 합니다. 수행도 하고 그대로 평범하게 공직 생활을 마치고 사법 관련 인터뷰도 생전에 좀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협상 수습 대책위에 당시 윤혜형 강원도경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찰 총책임자죠. 윤혜영 강원도경국장과 김성배 강원도지사가 이제 정부 쪽 실무 책임자였는데 그 윤혜영 강원도경국장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합니다. 선처하겠다고. 선처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말을 바꾸죠. 뭐라고 말을 바꾸냐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는 합동수사본부의 핵심은 보안대사거든요. 전두환이. 뭐 사실 무슨 경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안사령관 하라는 대로 까는 거죠. 싹 잡아가고 하고 잔혹하게 보복하고 그리고 침묵시키고 그렇게 올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정말 잘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피해자들, 출연자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이 기획자 분들과 함께 애쓰셨는지가 정말 너무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북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 말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이런 비극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같이 더불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런 영화를 찍으신 이제 그런 경험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피해자들의 그 생각들, 시각들, 언어들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어떤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지 또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그들을 대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내야 하는지 네. 그런 경험에서 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에 저의 입장을 자막으로 좀 했거든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자막을 하나 넣잖아요. 제가 이 자막은 굉장히 신중하게 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자막에 대하여 최소한 이 영화의 마지막 결론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완고한 결의입니다. 이재기 지부장의 자식들이든 경찰이든 광부들이든 그 다음에 정보과 형사조차도 이 정도에 대해서는 합의해라. 영화의 모든 과정들은 주장에 앞서서 증거와 증인을 들이대고 있고 모든 사료들도 엄격하게 채택해서 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겁니까? 라는 게 저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역사를 다루는 다큐들이 주장에 앞서서 증거를 들이대고 사실관계를 들이대서 그 과정에 대해서 승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령 그 결론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몇 가지 절차만큼은 승복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 정명, 이름을 붙이고 항쟁이라고 하든 사건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래야만이 이게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 역사를 다루는 영화가 좀 가져야 되는 객관성, 어떤 엄밀한, 엄정한 기준들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저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진영이나 주장이 너무 편승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론에 승복하지 못한다. 우원식 의장님이 그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시킬 때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었거든요. 주위에서 빨리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원식 의장님이 끝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절차 지켜야 된다고. 저 그거 보고 박수 쳤거든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를 다룬 다큐들이 그 과정과 사실관계에 엄격하지 않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 승복 안 해요. 제가 어느 한쪽 편 들었으면 아마 이 국가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결론에 승복 안 할 거예요. 감독이 편들고 있네? 감독이 빨갱이 아니야? 그런 결론 승복 안 하죠. 그런 좀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 어딘가에 있는 진실을 이렇게 거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앞서 이제 취재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 이야기의 정수가 만들어진 것도 어딘가에 그것이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가는 과정이 곧 다큐멘터리가 되는 그런 것이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또 영화와 또 그 영화 바깥에 실제 현실 세계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이제 자리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작품의 내적인 이야기 그리고 바깥의 이야기 같이 두루 나눠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작품과 함께 또 아주 유익한 이야기 또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우리 박국남 감독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자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내년 4월까지 전국을 돌면서 순위 상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건을 알리는 방법은 영화를 보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희가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늦은 메아리 운동이라고 이제 좌석을 사가지고 이제 전국의 관객들한테 보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기 후원 계좌가 적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오셔서 명함 받아가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걸 후원금을 받아서 전국 극장을 이제 표를 사서 돌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놔둘 테니까 와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네. 여기 앞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퇴장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 퇴장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해봤습니다. 저기 나온 거 아니었어요. 선생님 저기 보안 이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예. 아이고, 아이고,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 예, 조심해 들어. 네. 공주에서 근무 중에. 공주요? 네. 아이고 이게 너무 잘. 아유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 무슨 질문을 못했어. 여러분 영화와 기념사진은 별개입니다. 영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념사진 찍고 가세요. 아까 질문하는 거 들었어. 이게 그거 하려면 사업부이 128분인데 그 시간까지 너무 길고 차라리 그 버리고 안녕하세요. 네, 오히려 정광무라고 합니다. 사진 찍고 가세요, 같이. 찍으면 좋은데 앞에 밀려. 아닙니다. 원래 밀리더라도 여기 거리도 먼데 뭐 앞에 사람 비키라고 하세요 그냥. 영광이죠. 저기 다 비키라고 하세요. 제가 찍어드릴 수 있죠. 근데 조명이 약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둡습니다. 기업 얘기. 여기 우리 저기서 찍고 있거든요. 유명 의원님 저기 핸드폰 주시면 제가 찍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그 소주잔처럼 잔 돌리다가 누가 주인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핸드폰도 섞일 수 있어요. 잘 찾아가세요. 여러분 긴장하시고요. 네. 그거 제 거예요. 그렇군요. 자 정면을 바라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다 네네. 그렇군요. 네. 메이저님 카메라. 이건가요? 어이구 이렇게 비싸 보이는 카메라예요. 자, 어둡게 나옵니다. 자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어이구 이렇게 첨단 기계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저희 찍으실 분 여기 오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저 연락 주세요. 영화는 무겁더라도 사진 찍을 때 웃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세 장만 찍을게요. 정해 보시고 하나 둘 셋. 요즘 시스템이 비슷하네. 하나 둘 셋.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핸드폰 잘 찾. 주인 찾아가세요. 저희도 네. 여러분 덕담은 나가셔 하시고요.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자, 여러분 덕담은 나가서 하시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네. 나레이션 하시는 분이 네. 알고 보니까 아는 분이시네요. 얘는 봉당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저기 양쪽 쓰시고 사무실에서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너무 영화 너무 좋았어요. 자 찍겠습니다. 어이구 빛이 핸드폰이 좋으니까 세 장만 찍겠습니다. 가까이서 멀리서. 자, 영화는 진짜 지금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심각해서 웃음이 안 나와. 심각하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 그 기로 저희 보내는데 네. 네. 저건 이제 기념품 좀 남았나요? 네. 네,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네. 언제까지 나눠드려도 돼요? 그거 받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저 같이 한 장 찍어요. 같이 찍죠. 예, 제가 됐습니다. 이거 찍어드릴까요? 주세요. 우리 예. 감독님 기념품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여기 우리
주머니 하나 넣어주세요. 조대표님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같이 받았을 건데. 아니 같이 찍어. 아 같이. 예예 고생 규모의 많으셨습니다. 감염센터로 제약병원 출신 분이 진료합니다. 우리 지금 바로 네, 오프라인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오세요. 저도 같이 찍어도 되나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얼른 여기 있습니다. 남자들의 로망. 네, 스킨 나와가지고.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세로로 찍을게요. 하나, CGV 둘, 김포운항에서 도보 1분 이노바 버샷.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핸드폰 잘 찾아가셔야지. 김포시 우유 필요합니다. 김포시 의원들도 오셨네요. 네네 오늘 저기 김포시 항만에서 이제 바로 수업 보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 좀 차리라고. 잘하셨습니다.